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미국이 헤즈볼라를 마침내 해체하고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완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미군 전투기가 다시 이란 상공에 출격해 새로운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미닛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NS-TV 예루살렘 미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며칠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미국이 워싱턴에서 3자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가보시죠. 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직접적인 협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우리는 분쟁 종식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의 틀에 도달했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평화 협정에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의 틀에 따라 미국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까지 레바논 내의 안전지대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큰 타격이며 레바논,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에 이건 당신들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개입도 아무런 임무도 없습니다. 이란도 헤즈볼라도 어떤 테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여기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어쩌면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레바논 군대가 큰 역할을 하며 헤즈볼라가 있던 지역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알렉스, 헤즈볼라는 이 합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협상 내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레바논 국가 사이의 협상입니다. 헤즈볼라는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조직인 당사자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합의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합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레바논이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남부 레바논 내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이 점이 사실 매우 중요한데 지난 몇 주 동안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바논 정부가 말하는 것은 그들은 이란이 자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을 막아내고 헤즈볼라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몇몇 전략적 위치에서 철수하지만 미타니 강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너머까지 노란 선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분이 본 것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남부 레바논, 더 깊숙한 곳, 심지어 리타니 강 너머까지 더 많은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략은 추가적인 땅을 점령해서 만약 협상에 들어가서 뭔가를 양보해야 한다면 일부 영토에서 철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전략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완충지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레바논이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이 이 리타니 강까지 안전지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후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를 처리하기로 했던 것 아시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는 건가요? 레바논 군대에 헤즈볼라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이번엔 달라질까요? 하지만 확실히 헤즈볼라가 레바논 군대에 그냥 침투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안 장벽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계속 헤즈볼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군대에 접근하는 한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헤즈볼라가 계속 테러 조직처럼 행동한다면 이스라엘이 추가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보면 이 합의는 실제로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만들기 위해 20개 조항 평화 계획의 일부로 체결된 합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60%를 계속 통제하고 있고 하마스가 실제로 무장을 해제할 때만 추가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마스는 무장 해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헤즈볼라가 테러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남부 레바논에 들어와서 통치할 일종의 다국적군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2006년 이스라엘 철수 이후를 기억해보면 유엔 평화유지군 있었죠. 이 유엔 주도의 외국 군대는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활동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이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작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국제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없으며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하는 건 오직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처럼 행동하는 한 이스라엘이 그곳을 곧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많은 긴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 이란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그는 심지어 레바논과의 휴전이 이란과의 거래의 일부라는 생각까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해낸 것은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양자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일 동안 미국 중간 선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매우 최소한의 매우 신중한 대응만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간 선거가 끝난 후에도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루트 등 레바논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스,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 국경에서는 이 3자 협정 체결로 인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가 이 협정에 참여했다며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이 아직 그 안보지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대와 북부 이스라엘의 국경지역 사회를 상대로 얼마나 강력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몇 번이나 비상경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북부 국경이 다시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가 이 합의를 처음부터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부 레바논 내에서 더 큰 보복 공격으로 유도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길 원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란이 아니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부 레바논 내에 있는 우리 테러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란으로서 우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기꺼이 방어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상황이 아주 빠르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이란이 직접 전투에 뛰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부 인사들이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 상황을 조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무력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가자지구 내에 휴전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휴전이란 양측이 덜 쏘는 것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테러 움직임을 포착하면 대응하는 것처럼 남부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의 움직임이 보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기꺼이 그리고 준비가 되어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셔도 됩니다. 알렉스,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 보죠.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사이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 그곳의 상선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응했고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의 공습 등 상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 협정을 계속 위반할 경우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우리가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완수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JD 벤스 부통령도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48, 72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난 몇 시간과 며칠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두 척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이 명백한 위반이라며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 이란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하나는 이란과의 양해각서와 관련된 상황이고 이는 JD 벤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JD 벤스의 발언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는 X에 이란이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고 올렸고 우리는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MOU 적용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전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폭력엔 폭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이 양해각서는 JD 벤스의 외교 프로젝트인 것 같고 그 뒤에는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이번 휴전 합의는 사실상 마르코 루비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입지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더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외교적 시도를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JD 벤스는 지금 위험한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란이 자신들이 말한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죠. 동시에 마르코 루비오는 레바논 정부를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외교적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는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더 큰 정상화 합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요 인물 그리고 트럼프의 공화당 후계자로 꼽히는 두 유력 후보의 외교를 볼 수 있습니다. JD 벤스는 이란에서 마르코 루비오는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중 누가 만약 있다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는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주 예루살렘에서는 두 번째 JNS 국제 정책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곧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가 2년 연속 정상회담에서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논의해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바논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알다시피 레바논 관련해 JNS 정상회담의 네타냐후 총리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합의가 있든 없든 내가 총리인 한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한 우리는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다르게 하라고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국경 너머에 있는 미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 군대가 로켓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살상 드론으로 여러분의 도시와 마을을 약탈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군인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죽이며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까요? 우리는 공격을 자제합시다. 미국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미국이 뭘 할지 뻔히 알잖아요. 국경을 넘고 안전지대를 만들고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고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자국민을 보호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방금 들으신 분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장 강하게 주장한 부분 중 하나였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 특히 미국이 국경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곳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일정 지역을 장악하고 더 이상 테러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총리는 그곳에서 꽤 고무돼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공개 연설에서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격앙되어 있었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측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총리가 말할 때 더 많은 박수를 받을수록 그도 더 흥분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리의 신념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일 전쟁에서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에픽 퓨리를 진행하던 작전 Roaring Lion, Operation Roaring Lion에서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수십 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시설과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 제거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설을 타격한 것뿐만 아니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없애버린 셈입니다. 한편으로 총리는 자신이 총리인 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이를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막 체결한 이 합의, 적어도 더 영구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는 임시합의인데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에서 철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JD 벤츠가 모두 이스라엘에게 철수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보시다시피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철수와 관련해 굳건하게 입장을 지키고 결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예루살렘 국제정책 정상회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총리가 있었고 이스라엘 대통령, 외무장관, 그리고 다른 고위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연사 전문가, 언론인, 외교관, 정책 입안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서 모두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다른 활동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정상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 외에 한두 가지 정도의 주요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요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논의된 정책이나 앞으로 시행될 정책,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연설자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나요? 제 생각에 정말 인상 깊었던 연설자는 이번 정상회의의 첫 번째 주요 연설자였던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 마이크 허커비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해서 자신이 밤새 해고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고 말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게 정말 웃긴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미국인이라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 점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고 납탈리 베넷, 베니 간츠, 현 정부의 장관들, 아비 시클리, 길 감리엘도 있었습니다. 라파엘의 대표인 유발 샤이니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전쟁 첫 10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란이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200대의 비행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저희가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정책 포럼들을 운영한 것이었는데 약 12개의 서로 다른 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들은 법적 문제, 반유대주의 대응, 유대와 사마리아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일은 이 포럼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종합 패널, 작업 그룹과 같아서 각 포럼에서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 실제로 정상회의에서 열릴 때쯤이면 그 포럼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와 함께할 수 있는 완전한 정책 문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정상회의에서 나온 것이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권고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책 권고안 중 일부가 적절한 이들에게 전달되어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 미국 정부의 정책, 일부 유럽 국가 정부와 기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1244명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0명의 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늦은 밤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 문제들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잘 짜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저희는 JNS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Jewish News Syndicate에서 Jerusalem News Syndicate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연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연설은 일요일 밤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했던 첫 번째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번 정상회의가 한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이 모임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 것 외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의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이익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밤낮으로 다양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업계 전체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 포럼이든 법정이든 정책 현장이든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훨씬 더 강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비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모이면 정말로 큰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고 다시 한번 싸움에 헌신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각자와 각자의 조직이 필요에 비해 자금이 부족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모이면 이것이 강력한 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진실의 편에 서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 전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사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로 첫째, 허커비 대사와 이라가 함께한 연설을 확인해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연설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중 일부라도 놓쳤거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면 JNS TV에 접속해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 아카이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 모든 컨텐츠, 정말 수시간에 달하는 컨텐츠가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JNS에 접속해보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알다시피 우리는 일요일 밤에 Fox 뉴스의 마크 레빈과 함께 마무리했고 그리고 화요일 밤에는 총리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코미디언 아미 코작과 요하의 스펀더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JNS TV 프로그램 The Quad의 진행자인 플로르 하삼 나오미 사회를 본 세션에서였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가짜 치료 세션을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미 코작이 도널드 트럼프 역할을, 요하의 스펀더가 비비 네타냐후 역할을 맡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압둘라와 함께 마무리했는데 저는 정말로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마법 같았고 매우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다시 열고 내년 봄 워싱턴 DC에서도 정상회담 일부를 선보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JNS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 외에도 복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그곳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영감을 얻고 싶다면 JNS TV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전쟁 관련해 상원에서 2차례 표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상원이 미국군의 이란 철수를 요구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두 상원 표결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 다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전쟁 권한은 60일 이상 지속되는 작전에 제한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퓨리 작전은 60일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60일 이상 지속하지 않아서 전쟁 권한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하원을 잃게 된다면 이는 충분히 그럴 법하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추가적인 전쟁 권한 제한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화당이 상원까지 잃게 된다면 그럴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원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이전 전쟁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오랜 휴전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작전인지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에 전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대통령이 JD 벤스나 위트코프, 쿠셔너 또는 다른 누구의 조언도 무시하고 자신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군사작전이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생산시설을 제거하는데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양해각서가 JCPOA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양해각서는 실제로 군사행동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를 바꾸는 것 같지만 오바마의 JCPOA를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면 그것이 한 일은 이란이 우라늄을 60% 이상 농축하는 능력에 제한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0%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농축 우라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심 분리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그 합의에는 일몰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그 우라늄을 조금 더 농축해서 핵무기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양해각서가 하는 일은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가 뭡니까? 현상 유지는 핵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든 핵 프로그램을 향한 모든 개발은 그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이 약속을 지킬까요? 저는 이란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행동으로 인해 아주 오랜 기간 뒤로 밀려났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트럼프가 전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상원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제안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룰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뉴스를 보면 터키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상대해야 할 다음 전선이 터키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터키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 국가에 맞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그가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과 맺고 있는 관계가 터키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거나 강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당신의 친한 친구인 에르도안 대통령과 터키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제 친구이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과 전쟁에 참전할 유력 후보였고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아 이란 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훌륭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에르도안에게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르도안은 당분간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중동에서의 지역 패권을 노리는 시도와 테러 대리인들의 고리를 통한 지배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해서 이란 자체가 심각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동맹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바샤르 아라사드도 더 이상 이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본 것은 이란에서 바샤르 아라사드가 몰락하면서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알샤라가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초승달 지대는 정말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터키, 이집트라는 세 축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순위파 초승달 지대가 형성될 주요 위협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앞으로 5년, 10년일,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터키와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타르가 후원자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카타르가 이란의 금융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맺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많은 자금, 이란의 손에 들어가게 될 자금이 바로 카타르 자금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터키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집트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광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한 선동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그런 터키가 F-35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F-35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무기 선물 꾸러미의 일부로 터키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F-110Z 엔진을 원하고 F-35 전투기도 원합니다. 터키에 가실 건가요? 큰 선물 꾸러미를 들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보세요. 그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나토의 강력한 회원국입니다. 네, 아마도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할 무언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렉스. 이스라엘 국가의 맹렬한적인 터키가 미국의 스텔스 F-35를 획득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아시다시피 이걸 바라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전투기들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들이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 전투기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방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정말 가까운 나라죠. 터키는 이란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 터키가 이런 전투기를 갖게 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에 터키가 받게 될 F-35는 이스라엘이 보유한 F-35와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F-35I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F-35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이스라엘 도착 후 추가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이스라엘은 분해해 자체 소프트웨어를 탑재합니다. 믿어주세요, 이스라엘. 버전의 F-35는 다른 어떤 F-35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결국 F-35이긴 하죠. 동시에 만약 제가 당신에게 포뮬러 1 레이스카를 선물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포뮬러 1 드라이버처럼 그 포뮬러 1 레이스카를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정상회담 연설에서 말했듯이 지난 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직업은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은 터키 조종사가 도달할 거라고 기대할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조종사는 열등한 조종사이고 그들이 받는 F-35도 열등한 전투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F-35는 우수하고 조종사들도 최고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심지어 미국 조종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미국 조종사들과 나란히 얼마나 강력하게 비행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비를 이스라엘의 맹렬한 적들에게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점이죠.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고 카타르의 타니 국왕도 친구라고 부르며 시리아의 테러리스트 대통령인 알샤라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가 자신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불안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입장인 것 같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은 같은 입장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타냐후가 에픽 퓨리 작전 이전에 트럼프와 7번이나 만남을 위해 초대받았던 것을 봤습니다.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초대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육군 원수, 카타르의 에미르, 그리고 에르도안이 자신의 친구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선물 바구니를 준비하죠? 하지만 여기서 카타르와 터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퇴임하고 나서 이미 F-35 전투기를 손에 넣었다면 그때는 터키, 이집트, 카타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 미닛이었고 JNS-TV의 조시 헤이슨, 알렉스 트레이먼과 함께했습니다. 꼭 JNS-TV에 방문하셔서 모든 멋진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고 물론 정상회담의 모든 영상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감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위해 JNS.org에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JNS TV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루살렘 미닛에서 다시 뵙겠습니다.